793년 10월 16일,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파리의 하늘은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여인이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베르사유를 거닐던 왕비. 수천 명의 시종이 그녀의 옷자락을 받들고 온 유럽의 귀족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여인.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친 흰색 제수복과 두 손을 묶은 밧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의 야유 속에서 사형장으로 향하는 수레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던졌고 누군가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미워했던 왕비가 마침내 심판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고 군중에게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사형대의 계단을 오르던 순간 그녀는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치와 향락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화려한 드레스, 끝없는 무도회, 다이아몬드와 찬란한 보석, 그리고 프랑스를 파멸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왕비. 학교에서도, 영화에서도 우리는 대체로 그런 모습의 마리 앙투아네트를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을까요? 그녀는 정말 프랑스를 망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평생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슈테판 츠바이크였습니다. 츠바이크는 인간의 운명이 가장 극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작가였습니다. 모르는 여인의 편지에서는 사랑에 자신의 삶을 바친 한 여인을 그렸고, 마리 앙투아네트에서는 왕관을 쓴 한 여인이 어떻게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성인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악인으로 단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운명 앞에 놓였을 때 인간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그녀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왕관은 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가장 외롭고 가장 비극적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프랑스 왕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소녀가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이야기이며 끝내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품위를 발견하게 되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혁명의 거리도 단두대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세상 걱정 없이 웃고 뛰놀던 한 어린 소녀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훗날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로 불리게 될 소녀였습니다. 제1장 14살의 국경. 공주가 죽고 왕비가 태어난 순간. 1770년 5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인 라인강의 한 섬. 14살의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아 안토니아는 거대한 목조 건물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마차와 수행원들이 함께한 장대한 행렬. 마리아 안토니아의 긴 여정이 멈춰선 곳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수백 년간 피를 흘리며 쌓아온 두 제국이 오직 정략 결혼이라는 외교적 계산을 위해 어린 소녀를 제물로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소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잔인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름하여 인도의식. 프랑스 측 영토로 넘어가기 전 그녀는 고향 오스트리아에서 입고 온 화려한 드레스를 모두 벗어야 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된 소녀는 오스트리아의 장신구, 신발, 리본, 심지어 고향에서 데려온 작은 애완견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프랑스는 고향의 흔적을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던 소녀에게 프랑스식 드레스가 입혀진 순간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아 안토니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왕세자비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새로운 운명이 태어났습니다. 14살 소녀에게서 그것은 너무도 잔인한 작별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고향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국경을 넘은 것은 한 명의 공주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4살 소녀에게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제로 소고당한 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잔인한 무대인 베르사유라는 격투장으로 등 떠밀려 들어간 운명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1755년 11월 2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 합스부르크 왕가의 화려한 궁전인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 훗날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는 소녀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가장 강력한 왕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국정을 돌보고 군대를 정비하고 유럽의 강대국들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궁전 안에서는 무엇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16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들 대부분은 훗날 유럽 각국의 왕실과 혼인을 맺으며 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왕가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미래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그녀는 그런 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춤추기를 즐겼습니다. 궁전 정원을 뛰어다니며 형제자매들과 장난을 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공부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역사나 정치에도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고 명랑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스러운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특히 음악은 그녀의 삶에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당시 빈은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이 궁정을 드나들었고 예술은 귀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린 모차르트가 황실을 방문했을 때 미끄러져 넘어진 그를 마리아 안토니아가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이야기는 당시 빈 궁전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예술과 웃음이 가득했던 궁전. 그곳에서 자란 소녀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궁전 밖의 유럽은 달랐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오랫동안 전쟁을 반복해온 경쟁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국경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더 이상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총과 대포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린 딸 가운데 한 명인 마리아 안토니아를 프랑스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프랑스의 왕세자 루이 오기스트와 결혼시켜
두 나라의 화해를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14살. 오늘로 치면 중학교를 갓 졸업할 나이입니다. 친구와 웃고 미래를 꿈꾸어야 할 어린 소녀에게 한 나라의 운명이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왕비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프랑스로 떠날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제2장 베르사유 가장 화려한 감옥 1770년 5월 긴 여정을 마친 14살의 마리아 안토니아는 마침내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제 더 이상 오스트리아의 공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왕세자비, 그리고 새로운 이름, 마리 앙투아네트. 궁전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회랑, 천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그림,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방. 분수와 정원은 마치 하나의 작은 나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르사유는 왕이 사는 집이 아니라 프랑스 절대 왕정의 권력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곧 그녀에게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베르사유에서는 왕비도 혼자일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왕비는 일어나는 모습조차 예법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커튼을 걷고 누가 왕비의 신발을 가져오며 누가 드레스를 입혀야 하는지까지 엄격한 서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비가 물 한 잔을 마시는 일도 의식이었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하루는 수백 명의 시선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14살 소녀에게 그 삶은 너무 낯설고 숨막히는 세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왕세자 루이 오기스트는 성실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과 자물쇠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고 화려한 사교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음악과 무도회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가까워지지도 못했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궁전 안에서는 갖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왕세자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 외국의 왕실까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입에 올렸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왕실의 후계자는 국가의 미래였습니다. 왕비는 개인이 아니라 왕조를 이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기대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젊은 왕세자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점점 궁정의 답답한 예법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과 음악회를 열고 가면 무도회에 참석하고 연극을 즐기며 베르사유의 엄격한 규율에서 잠시라도 자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궁전 안에 마련된 작은 별궁 뿌띠 트리아농에서 소박한 전원 생활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왕비가 아니라 한 평범한 여인으로 숨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에는 다르게 비쳤습니다. 파리에서는 빵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이어졌고 농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무도회를 열고 새로운 드레스를 맞추며 별궁에서 목가적인 놀이를 즐긴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느새 오스트리아 여자라는 멸시를 담은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왕실을 비난하는 익명의 전당과 풍자화가 거리마다 나돌았습니다. 왕비의 얼굴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진실처럼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본 왕비보다 소문 속의 왕비를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미지는 현실이 아니라 여론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은 머지않아 프랑스 혁명의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즐겼던 작은 자유들이 훗날 사치의 상징이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자신이 흘린 웃음이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잘못보다 시대의 불만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혁명의 그림자는 이제 베르사유의 화려한 거울에도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사람들이 만든 악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첫 번째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두 번째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774년 루이 15세가 세상을 떠나고 루이 16세가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부부는 하루아침에 프랑스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려받은 것은 찬란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이미 깊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쟁, 궁정의 막대한 지출,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면서 늘어난 재정 부담까지 국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흉년이 이어졌고 빵 한 덩이 값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은 세금에 지쳤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특권을 누렸지만 평범한 백성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언제나 얼굴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왕비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왕비, 외국에서 온 왕비, 화려한 옷을 입는 왕비.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프랑스의 불행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훗날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라 불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프랑스 최고의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왕의 애첩을 위해 엄청난 값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그 목걸이는 팔리지 못했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때 한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비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추기경 드로앙을 속여 목걸이를 대신 사게 만듭니다. 위조된 편지, 거짓 약속, 가짜 만남, 치밀하게 꾸며진 사기였습니다. 결국 목걸이는 사라졌고 사기극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주문한 적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믿고 있었습니다. 역시 왕비답군. 나라가 망하는데 또 보석을 샀다. 저 여자는 백성은 안중에도 없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진 이야기는 어느새 사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거짓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듯 18세기의 프랑스에도 전당과 풍자화, 익명의 소문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을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그녀가 프랑스에 오기 전부터 문헌에 등장하며 철학자 장자크 루소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특정 인물을 지정하지 않은 일화였습니다. 혁명이 격화되면서 이 말은 왕비의 이름과 결합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마리 앙투아네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연구와 1차 사료를 보면 그녀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면이 있었고 일부 판단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혁명기의 선정과 유언비어가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18세기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고 분노는 복잡한 현실보다 단순한 악인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오해가 쌓여도 프랑스가 처한 위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788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수확은 줄었고 빵값은 치솟았습니다. 거리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의 절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프랑스 왕정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1789년 7월 파리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혁명의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베르사유 궁전의 시계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운명의 밤, 바렌으로 가는 길. 1789년 10월 베르사유 궁전의 문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파리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낫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굶주림과 분노가 뒤섞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을 파리로 데려가라. 왕비를 끌어내라.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왕과 왕비를 보기 위해 줄을 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충성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감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군중의 물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들. 그녀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베르사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그날 이후 왕실은 사실상 자유를 잃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파리의 틸르리 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국왕이었지만 실제로는 혁명의 감시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늘 시민들의 눈이 있었고 궁 안에도 혁명파의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왕가는 여전히 머리 위에 있었지만 권력은 이미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왕은 결정을 미루었고 혁명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국경 가까운 곳에는 아직도 왕을 지지하는 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합류할 수만 있다면 왕실은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1791년 6월 20일 밤, 왕실 가족은 평민으로 변장해 몰래 궁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든 척했고 시종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이 파리를 덮자 왕과 왕비는 하나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끝에는 커다란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말발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국경까지만 가면 됩니다. 마차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자갈길을 구르는 소리만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겁을 먹을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여행은 자유를 향한 길일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나는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마다 마차는 잠시 멈췄고 말을 갈아타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가족이 탄 마차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했습니다. 속도도 느렸습니다. 더구나 루이 16세는 여러 차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프랑스 북동부의 작은 마을 바렌. 우체국장이었던 장 바티스트 두루에는 지나가는 여행객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주머니 속 동전을 떠올렸습니다. 동전에는 국왕 루이 16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 안의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국왕과 너무 닮았는데. 잠시의 망설임, 그리고 확신. 두루에는 말을 타고 앞길을 막으러 달려갔습니다. 마차는 멈춰섰습니다. 혁명군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신분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끝에 왕실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제5장 왕관을 벗은 날 한 인간이 남았다. 1791년 6월 25일 바렌에서 붙잡힌 왕실 가족은 다시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자유를 향해 달려가던 마차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혁명군이 마차를 에워쌌고 길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과 왕비를 보기 위해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자를 벗지 않았고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길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환영의 침묵이 아니라 이미 왕실을 버린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그녀의 미소에 환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연민도 존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왕관은 아직 머리 위에 있지만 왕권은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1년 뒤 1792년 8월 10일 혁명군은 틸르리 궁전을 습격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왕실을 지키던 스위스 군의병들은 끝까지 싸우다 쓰러졌습니다. 피가 궁전의 계단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왕실은 더 이상 궁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왕실 모두가 탕풀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감옥은 차가웠고 방은 좁았습니다. 그러나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군중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그러나 북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칼날이 떨어졌고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은 감옥에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평생 함께한 남편.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혁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아들 어린 루이 샤를까지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아이를 울부짖게 만들었고
어머니는 철창 너머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혁명재판소가 열렸습니다. 왕비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국고를 낭비했다는 혐의, 외국과 내통했다는 혐의, 프랑스를 배신했다는 혐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자신의 어린 아들을 학대했다는 거짓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시몬이 아니라 방청 속의 여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분노도, 변명도, 절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어머니만이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법정도 조용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사형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793년 10월 16일 새벽, 마리 앙투아네트는 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두 손은 뒤로 묶였습니다. 혁명은 그녀의 마지막 품위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품위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제수술에는 천천히 파리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야유했고 손가락질했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레는 혁명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단두대의 계단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른 그녀는 그만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역사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불과 몇 초 앞둔 사람이 자신을 죽일 사람에게 건넨 사과. 그 짧은 말은 한 인간의 마지막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37회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오랫동안 마리 앙투아네트를 한마디로 기억해 왔습니다. 사치스러운 왕비, 프랑스를 망친 왕비.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 실수도 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혼자 프랑스를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재정 파탄, 불평등한 사회구조, 계몽사상의 확산, 흉년과 기근, 그리고 혁명의 거대한 물결. 그 모든 것이 겹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역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사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인간은 평온한 날보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왕비는 단도대에서 왕관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도 우리는 다시 그녀에 대해 묻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과연 악녀일까?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왕비였을까?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